네, 여러분들 시험 보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이번 시간에 저랑 같이 보실 과목은 21일이죠. 2025년도 6월 21일에 봤던 지방직인데 방재안전직의 안전관리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이 방재안전직이 뭐 경쟁률 대비해서 그렇게 점수가 많이 높은 지역은 아니에요. 사실 안전관리론이나 재난관리론이나 굉장히 여러 가지 법률과 여러 가지 학문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사실 시험 범위 확장성 문제 때문에 공부하기 좀 곤란을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는 늘 나오던 거 위주로 해서 내가 맞출 수 있는 거 위주로 먼저 맞히는 게 중요합니다. 올해는 전체적으로 문제가 그래도 좀 평이한 편이었죠. 1번부터 보시면 산업안전보건법이 등장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다음 용어의 정의에 해당하는 것은 해서 자, 내용이 뭐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서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건 내가 인력을 제공을 해주고 급여를 받는 개념이죠. 그럼 이거를 산업재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산업재해. 자연재난하고 사회재난은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재난 3조의 1호 감옥 남옥에 의해서 2호죠. 2호 감옥 남옥에 의해서 정의가 되어 있는 거고 중대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니라 중대재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따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의해서 산업재해로 규정이 되어 있다. 즉 일하는 사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이 다치거나 혹은 사망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산업재해로 본다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를 보시면 자 하이니가 나옵니다. 하이니 하면 도미노 이론이죠. 그리고 프랭크 버드 하면은 이제 신 도미노 이론. 두 사람 다 이 재해의 순서에 대해서 같이 나열을 하긴 했는데 프랭크 버드 같은 경우는 2단계를 더 중시하고 하이니 같은 경우는 3단계를 좀 더 중시한다. 뭐 요 차이가 있고 하이니 같은 경우는 그 1대 29대 300으로 그 비율을 나눠놨습니다. 한 번에 사고가 나기 위해서는 29번의 어떤 그 재해 발생 비율, 경상이 발생하고 그리고 300번의 무상의 재해가 발생한다. 그리고 프랭크 버드 같은 경우는 1대 10대 300대 600 이렇게 나누죠. 똑같이 나누는 방법인데 자 여기서 29건의 경상이 발생했습니다. 무상해 재해 건수, 그럼 무상이라는 건 상해가 없는데 재해는 발생했어요. 그럼 이게 300입니다. 이 학자는 1대 29대 300 이렇게까지 나눴죠. 그럼 답은 1 아니면 300이 돼야 되는데 1은 경상이 아니라 중상해 재해를 잡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경상해 재해가 되는 거고 300이라는 건 사람은 다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재해는 발생을 했다라는 개념. 그러니까 무상의 재해를 얘기하죠. 그랬을 때 여기서는 4번이 이제 답이 돼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에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용어의 정의 중 재난의 정의를 물어봤어요. 재난이나 그 밖에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 자, 이거는 재난관리 이론에서도 수업할 때 여러분들한테 늘 강조드리지만 자, 안전관리 이거 외우는 팁이죠. 안전관리 하면은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다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고 재난관리다라고 하면은 재난관리다라는 표현을 쓰면 예방, 대비, 대응 그리고 복구의 4단계를 다 일컫는 게 재난관리라는 개념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일단 안전관리가 돼야 되는 거고 안전보건진단이나 작업환경 측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 법률에 이미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요. 안전보건진단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작업환경 측정도 없죠. 지금 저 두 용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용어죠. 자, 이게 법령 조문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자 이거 문제 푸는 틀리지 않게 푸는 팁 중에 하나죠. 이 법이 써 있으면 이 법에 해당하는 용어만 찾는 거예요. 다른 법령에 있는 용어는 일단 그거 먼저 걸러내는 겁니다. 제가 소고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거 먼저 소고를 다 해놓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야 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시면 스웨인입니다. 스웨인의 휴먼 에러입니다. 자,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하죠. 자, 휴먼 에러인데 휴먼 에러 중에 작업 수행을 정해진 시간 내에 완수하지 못하는 경우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스웨인은 그 에러를 크게 6가지로 분류해 놨습니다. 첫 번째가 생략의 에러. 자기가 어떤 것을 생략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시간의 에러. 지금 여기에 답이죠. 내가 작업을 정해진 시간 안에 못 해내는 경우예요. 그 다음에 수행 에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는 필요한 작업과 절차를 확실하게 못한 거예요. 불철저하게 수행한 경우. 그랬을 때 수행 에러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양적 에러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건 너무 내가 일할 양이 너무 많거나 적으면, 너무 많으면 내가 인력이 모자라서 나의 능력 밖에 물리적인 어떤 능력 밖이 되는 거죠. 그리고 너무 적으면 나태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적 에러라는 게 있고 불필요한 수행 에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작업과 관련 없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불필요한 에러다요. 그럼 여기서 지금 작업 수행을 정해진 시간 내에 못했다. 그럼 이거는 시간의 오류고 순서의 오류는 자, 제가 순서대로 절차대로 가야 되는데 이 절차를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개념들이 들어간다입니다. 그리고 자기 오류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기 오류는 자, 무언가를 행해야 하는데 이걸 못 해내는 경우다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그랬을 때 이래서 지금 자기 오류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다른 말로 수행 오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작업과 절차를 확실하게 못 해내는 거. 이거는 내가 다른 작업을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순서의 오류라는 말이 나오는데, 순서의 오류는 또 이게 휴먼 에러에서 레벨별로 분류했을 때 1차, 2차, 3차 에러가 있고, 그 다음에 지시 에러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충분히 여러분들이 공부가 되셨다면 이 문제는 비교적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그렇게 시험에 자주 나오던 어떤 방향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수 있는 문항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다음 5번을 보시면은 의식의 흐름이 옆으로 빗나가. 옆으로 빗나갔다는 걸 딴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빗나가 작업 도중에 걱정, 고뇌, 욕구, 불만 등에 의한 부주의한 현상. 그러면은 자, 부주의의 형태는요, 크게 4가지 정도로 나눕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의식의 우회입니다. 의식의 우회라는 건 작업 도중에 내가 딴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답이죠. 그래서 답이 의식의 우회가 되는 거죠. 걱정이나 고뇌, 욕구, 불만 등 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걱정거리가 생겨서 작업에 집중을 못하는 거죠. 다음 의식의 단절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의식의 단절은 자, 의식의 흐름이 공백이 발생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만취죠. 필름이 끊겼어. 이런 것들이 의식의 단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의식의 과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혹은 의식의 저하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피로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조로운 반복을 하는 경우에 좀 혼란을 겪게 되는 것들이 의식의 저하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 의식 수준의 저하가 있죠. 의식 수준의 저하라는 건 자, 내가 뭔가를 계속 그냥 하루 종일 이것만 하고 있다라고 볼게요. 이랬을 때 사람이 멍해집니다. 이게 의식의 저하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식의 혼란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고, 의식의 과잉이라는 거는 뭐 특별히 이 의식 흐름에서는 특별히 뭘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의식의 과잉이라는 건, 자, 내가 거기에 대해서 과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더 잘하려고 하겠죠. 이런 것들 정도를 정의할 수 있다요. 다음 이제 6번은 소방기본법입니다. 사실 안전관리론에서 소방기본법, 뭐 화재 예방법, 아니면 소방시설법 이런 것까지 나온다 그러면은 꽤나 지금 어렵게 나오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자, 소방은 일단 기본적으로 제16조죠. 제16조에 소방활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얘는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에요. 소방관들이 사람을 구급하거나 불을 끄는 거예요. 근데 그거 외에도 소방에 여러 가지 일을 하죠. 그래서 하나 나누는 게 제16조의 2입니다. 2에서 지원활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거 개념 풀이 해줄 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제16조에 3이 있어요. 얘는 생활 안전이죠. 안전활동 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그래서 시험에서 사실 얘가
단독으로 나오는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얘네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지원 활동은 말 그대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재량행위로 정해져 있어. 생활 안전 활동은 꼭 해야만 하는 활동이에요. 근데 가장 크게 대비되는 거, 이 전원을 공급하러 가면 생활 안전 활동이 되고 물을 공급하러 가면 지원 활동이다. 이게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온다라고 늘 찝어줬던 내용 중에 하나요. 1번부터 보시면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 자, 이거는 생활 안전입니다. 자, 화재 재난 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에 지원 활동하면 지원 활동. 그리고 자연 재해에 따른 급수, 배수 및 제설 등의 지원 활동. 자, 물 공급해 주러 갔어요. 그럼 지원 활동이라고 분류된다 그랬습니다. 집회, 공연 등 각종 사고 시 행사에 대한 근접대기 등 지원 활동.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특징은 소방기본법상만 나왔어요. 그 밑에 하위법령, 뭐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럼 앞에 것만 갖고, 특히 또 이 생활안전활동은 시행규칙에 정해진 게 없지만 지원활동 같은 경우는 시행규칙에 또 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해진 것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복잡하게 나가지 않겠다라는 문제 속에 의도가 있는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용어의 정의 중 가, 나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바르게 연결한 거. 자, 이거는 어린이 안전관리법, 어린이 안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있는 내용인데 3조에서 1호하고 4호입니다. 자, 어린이는 몇 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라고 물어봤습니다. 어린이라 하면 13세입니다. 13세. 그리고 나란 어린이 이용시설의 소유, 점유, 관리자. 이게 이제 소방기본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죠. 요렇게 묶어서 또 관계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소유관리 점유자 등. 그럼 등이 붙으면 이제 관계인 플러스 더 들어가는 거죠. 관리 책임 있는 자를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자, 소유관리 점유자라는 얘기가 들어갔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거 관리 주체라고 봐야 되죠. 그럼 이 시설에 대한 관리 주체요. 보호자라는 건 자, 어린이에 대해서 어린이에 대해서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후견인이 될 수도 있고요. 친부모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보호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법적인 책임 그리고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을 보호자로 분류를 해놓고 지금 소유관리 점유자의 그 시설에 대해서 그럼 관리 주체 이렇게 기억이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유형이 8번으로 넘어가시는데 8번은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이 나왔습니다. 안전표지의 종류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해서 각종 주의, 규제, 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 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 사용자에게 알리는 것 하면은 자, 처음에 이제 규제 표지라는 게 나옵니다. 보통은 이제 규제 표지라는 게 있는데 규제 표지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해서 각종 제한, 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도로 사용자에게 알리는 거예요. 규제를 하는 경우에. 그래서 이거 지금 그 제한, 금지 등의 규제를 도로 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죠. 표지. 그게 규제 표지고요. 노면이 아닙니다. 이건 표지를 세우는 개념이 되는 거고. 다음 주의 표지라는 게 있습니다. 주의 표지는 도로 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지에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 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예요. 지금 여기서 핵심은 그 각종 주의 규제를 노면입니다. 규제에 대해서 이거는 표지, 팻말을 세우는 거예요. 팻말을 이렇게 뭐가 됐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팻말을 세우는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지시표지라는 게 나왔습니다. 지시표지는 도로의 통행 방법이나 통행 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 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도록 하는 표지입니다. 표지. 표지라는 건 뭔가 그 세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면표지라는 게 있습니다. 노면표지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의해서 각종 주의, 규제, 지시 등의 내용을 똑같죠. 주의 표지나 규제 표지하고 똑같죠. 다만 뭐가 다르냐? 노면입니다. 노면. 노면에다 표시하는 거. 자, 이거 지시 표지를 세우는 걸까요? 자, 그럼 규제 표지, 주의 표지, 지시 표지는요, 전부 다 표시지를 이 기둥이든 뭐든 간에 간판이든 간에 뭔가를 세우는 거예요. 여기다가 뭐뭐 해라. 다만 여기는 규제 사항을, 여기는 주의에 대한 사항을, 여기는 우회해라. 어떤 지시 사항에 대해서 쓰는 내용에 관련된 내용이고 이거 표시하는 방법이 이런 표지가 아니라 이거를 땅에다 쓰는 것들을 노면 표시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는 답을 찾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죠. 여기 노면이란 단어에 집중을 해야 돼요. 이거 뒤에는 이 앞에죠. 주의 규제. 이거는 규제 표지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노면이만 말이 들어왔으면 노면을 찾던가. 그럼 또 세 개는 다 표지예요. 뭔가 세우는 겁니다. 세워서 걸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노면은 바닥에다 쓰는 겁니다. 표시는 바닥에다 쓰는 거죠. 세울 게 없죠. 그래서 요렇게 요거와 요거를 구분하셨든 아니면 여기서 답을 유추하셨든 모르셨어도 답을 이렇게 좀 유추해서 찾아내셨어야 된다 하는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유형을 보시면 안전교육 중 지식교육의 4단계 지도 방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이게 교육의 4단계는 그 학과하고 그러니까 이론이죠. 실습 두 개로 나눠지죠. 실습. 자, 학과는 기본적으로 맨 처음에 어떤 교육을 할 건지를 도입을 시작합니다. 도입. 자, 그 다음에 이걸 도입함으로 인해서 제시를 해주죠. 이게 어떤 교육 효과가 있다. 제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교육을 적용을 하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게 효과가 있었는지 피드백하는 확인 절차를 갖죠. 자, 실습은 학습을 준비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작업을 설명하죠. 네. 작업에 대한 설명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로 들어가는 거 실습입니다. 이제 직접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결과에 대해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확인. 통상은 이게 지식교육, 자, 지식교육이라는 것 자체는 학과교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론교육이죠. 그래서 안전교육 중 지식교육. 만약에 실제교육이다 그럼 실습교육을 얘기해요. 이 두 가지를 놓고서 이 두 가지는 꼭 암기가 돼 계셔야 되죠. 안전교육은 학과라는 이론교육이 있는 거예요. 그럼 지식교육은 학과. 그 다음에 실제교육 혹은 실습교육 이렇게 나오면 이 실습교육인데 실습교육은 학습을 준비하고 작업을 설명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실제로 시켜보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확인하죠. 그럼 이 순서대로 되면은 도입이라는 제일 먼저 나가 맨 앞으로 나와야죠. 나가. 그리고 난 다음에 제시를 하죠. 자, 어떤 교육을 할 거야 라는 제시 이렇게 가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맨 끝에 확인을 해요. 확인은 실습에서도 맨 끝에서 확인을 한다입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같이 좀 보셔야 된다요. 다음 이제 10번 유형을 보시면은 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입니다. 자, 일단 대통령령을 의미했어요. 시행령상 다음 상태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안전 등급 물어봤습니다. 안전 등급은 시행령에서 A, B, C, D, E 5가지로 나눕니다. A라는 건 우수예요. 문제점이 없어요. 최상의 상태. B는 양호해요. 보조 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C는 보통입니다. 이건 주요 부재입니다. 주요 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있는 경우. 다음 D는 미흡이죠. 주요 교재에 결함이 발생해서 긴급한 보수나 보강이 필요한 경우죠. E는 불량입니다. 주요 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해서 시설물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 그리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해야 되는 상태까지가 2등급 불량이다요. 그럼 자, 여기서 보시면 일단 주요 부재라는 게 나왔습니다. 주요 부재. 일단 여기 A가 없죠. A는 문제점이 없고 B는 보조 부재입니다. 보조 부재의 어떤 경미한이. 그럼 B는 일단 제외시켜야죠. B는 일단 제외. 그래서 주요 부재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 부재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했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 부재의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해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 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C 등급이 됩니다. D는 주요 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아니죠.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해서 긴급 보수입니다. E는 사용을 개축을 하든지 아니면 사용을 금지시킬 정도가 돼야 된다. 즉각적으로 했을 때 여기서는 2번 보통 C등급이죠. 보통이고 보통 등급이다. 그래서 요거는
뭐 시험에 워낙 많이 나오는 유형이고 또 이 안전관리론이 아니라도 재난관리론에도 나와도 이상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범위가 너무 확장돼서 안 나오고 있다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피로검사 방법입니다. 생리적 방법의 검사 항목이 아닌 것은, 자, 피로검사 방법은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생리, 즉 신체죠. 그 다음에 심리, 이 사람의 정신건강 상태를 따지는 거죠. 그리고 생화학적 방법. 생화학적 방법이라는 건 혈색소라든가 뭐 그 요단백이라든가 유교질, 배설량 이런 것까지 따지는 게 이제 생화학입니다. 자, 그러면은 생리검사는 기본적으로 신체와 관련된 거죠. 대체적으로 근력이라든가 근활동, 반사. 자, 이거 여러분들 외울 때 제가 그런 표현을 썼었습니다. 생리다 하면은 몸의 신체의 움직임, 일단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움직임 반응이에요. 아니면 일단은 그래서 근육과 관련된 것들, 뇌가 움직인다든가 근육이 움직인다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심리는 말 그대로 그 본인의 그 변별력이라든가 어떤 그 정신 상태에 관련된 거고, 생화학이다 그러면은 피를 뽑든지 아니면 소변을 채취해서 뭘 한다, 이 개념으로 가셔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생리적 방법이 아닌 것은 1번 근력, 2번 근활동, 3번 혈색농도, 혈색농도입니다. 다음 4번 호흡순환 기능. 호흡순환 기능까지는 생리적인 방법인데 혈색소 농도는 화학이죠. 화학. 생화학적인 방법에 대한 측정 방법을 얘기했다요. 그래서 피와 관련된 것들 혹은 그 소변과 관련된 것들을 측정했다. 그럼 그게 생화학으로 넘어가는 거고, 근력과 관련된 것들과 관련됐다. 즉, 그러니까 뭔가 뽑아서 분석을 하는 게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보통은 그거는 생리학적 방법 이렇게 구분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심리학적 방법은 넣지 않는 이유가 그게 들어가면 답이 너무 쉬워져요. 너무 쉬워집니다. 그래서 보통은 넣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다음은 12번 보시면 식품안전기본법이 나오죠. 식품안전기본법상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식품안전위생법상에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라는 게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식품안전정책을 종합하고 조정하기 위해서죠. 두는 이유가 이 정책에 대해서 조정 종합입니다. 근데 어디에다 두느냐? 국무총리실에 둔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30명이 조금 많죠. 여기 20명입니다.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일단 여기에 틀렸고요. 3번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품 등에 대한 위해성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자, 이거는 위원회에서 하는 업무 중에 하나죠. 이건 식품안전기본법에 식품안전기본법상에서 이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거예요. 다음 4번 위원은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되고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거는 뭐 사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의 위원들은 다 공통으로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사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걸 위반하면 뭐 재척사유나 기피사유나 회피사유안에 해당하고 혹은 이거에 따라서 처벌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규정들이 각 개별 법령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사실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4번은 바로 빼셔야 돼요. 빼셔야 되고, 문제는 1, 2, 3인데 이게 어디 소속이냐, 그리고 위원이 몇 명이냐. 사실 이 정도면은 뭐 이 법 조항이 한 3개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꽤나 어렵게 나온 문제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특히 이제 여기서 더 어렵게 나온다 그러면,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국무총리 산하로 뒀어요. 그럼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럼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위원들이 누가 될 수 있느냐? 일단 장관급들이에요. 그래서 그것까지 들어갔다 그러면은, 특히 이제 이 위원들이 들어갔을 때 어떤 거에서 만약에 틀리냐면은 요분 때문에 그래요. 국무조정실장이에요. 다른 분들은 다 장관인데 이분은 실장이라고 써요. 근데 이분의 직위는 장관급입니다. 국무조정실장. 그래서 이분은 거의 대부분의 국무위원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요거를 놓고 시험 문제를 내잖아요. 그럼 여러 분야에서, 여기뿐만이 아니고요. 재난관리론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저쪽 뭐 소방관계 법규라든가 아니면 소방학개론이라든가 이런 시험에도 보시면은 요분 때문에 많이 틀립니다. 다른 분야에서도. 그래서
늘 강조드립니다. 저분의 직책은요, 직위는 장관급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국무위원회가 열리면 대부분 국무위원으로 들어가요. 오히려 특정이 어떤 게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분은 여러 군데에서 함정 문제로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충분하게 암기를 하고 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화 방법에 따른 소화 원리를 바르게 짝지은 것. 자, 소화 원리라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소방학 개론 안에서 소방 원리라, 소방학 원론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죠. 거기서 연소, 화재, 소화. 요 큰 줄기 세 개를 배우는데 보통은 이게 안전관리론, 재난관리론이 다 포함이 되죠. 자, 그 중에서 소화라는 게 있는데 연소는 3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가연물, 조연성 물질. 자,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게 에너지원이죠. 에너지. 그리고 연쇄 반응이죠. 그럼 자, 소화라는 건 이거를 하나만 없애도, 이거를 없애도, 이것만 없애도 이 네 개 중에 하나를 없애는 게 4대 소화 효과예요. 그래서 이걸 없애면 불은 꺼진다입니다. 가연물을 없앴다. 그럼 제거 소화예요. 조연성 가스를 없앴다. 질식입니다. 조연성 가스 하니까 산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너지원을 없앴다. 냉각이에요. 연쇄 반응을 없앴다. 부촉매 소화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부촉매 소화. 자, 그럼 바르게 작져진 거 냉각 소화입니다. 자, 냉각 소화라는 건 에너지원을 없애야 되죠. 가연물을 차단하는 게, 가연물을 차단했으면 제거가 돼야 되죠. 다음 질식 소화라는 게 나왔습니다. 얘는 조연성 가스, 산소를 없애는 겁니다. 점화 에너지를 차단했다. 아니죠. 점화 에너지를 차단하는 건 냉각이고 질식 소화가 되려면 산소를 차단해요. 3번 산소를 차단했다. 산소를 차단했다는 건 질식 소화를 의미하죠. 질식 소화. 제거 소화가 되려면 가연물을 없애야 되죠. 그러면은 부촉매 그 소화는 연쇄 반응을 차단했다. 그럼 얘가 답이 돼야 되죠. 얘가. 이거는 뭐 그 소화 이론들 중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거죠. 4대 소화 효과. 연소의 3요소고 지금 이거 여기 연쇄 반응까지 하면 플러스 1에서 4요소가 되는 거죠. 소화라는 건 단순합니다. 4요소 중에 하나를 없애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나눠놨느냐? 그래서 뭐 요거는 요약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를 해드리지만 짧게 끝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뭐 이제 뭐 소방학개론 공부하듯이 막 뭐까지 다 공부하고 막 이 정도까지는 아니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 유형을 보시면 화생방이 나옵니다. 테러 무기 중에 VX, 탑은, 소만.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테러, 화생방 테러입니다. 속하는 화학작용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화학무기는 크게 신경작용제하고요. 피부작용제, 혈액작용제 크게 세 개로 나눕니다. 크게 세 개로. 근데 자, 신경작용제는 신경계를 교란시키는 거예요. 종류가 대표적인 게 살인, 그리고 VX, 소만, 타분. 여기 이제 대표적인 예시에 살인이 좀 빠져 있죠. 살인 같은 경우에는 무색무치고요. 액체인데 휘발성이 높아서 기화돼서 쉽게 흡입이 잘 되는 거를 얘기하고, VX는 기체보다 액체 형태로 주로 사용되고 피부 접촉으로도 치명적이고요. 휘발성이 낮아서 장기적으로 오염 지역을 남길 수 있는 게 VX를 얘기하는 거고, 소만이라는 건 굉장히 치명적인 작용제로 해독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그러고 타부는 최초로 개발된 신경작용제 중 하나로서 흡입 및 피부 접촉으로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들을 얘기했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보시면 이제 피부작용이라는 게 있는데, 피부작용은 피부에 노출했을 때 하는 건데 대표적인 게 우리 겨자가스라고 표현됐었습니다. 겨자가스가 피부작용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혈액작용제가 있는데 이거는 혈액의 운반을 막는 거죠. 대표적인 게 사이아나수소예요. 사이아나수소는 헤모글로빈의 움직임을 막습니다. 그래서 질식 사망케 한다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여기서는 지금 신경작용제가 되는 거고, 질식작용제 하면은 대표적인 사이아나수소 혹은 염화사이안이 되는 거고, 혈액작용제다. 그리고 이 사이아나수소는 전부 다 이 혈액작용제가 되죠. 혈액작용제가 되고,
구토작용제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뭐 질식작용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숨을 차오르게 해서 뭐 그 구토를 유발시키는 건데 대표적인 게 이제 염소죠. 염소라든가 포스겐 뭐 이런 것들이 여기 안에 해당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 사실은 조금 뭐 까다로울 수 있는데 뭐 지금 이거 해설서도 여러분들한테 같이 그 제공이 될 거예요. 그거 보시면은 뭐 깔끔하게 좀 짧게 정리가 돼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다음 연도까지 준비가 다 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한 번씩 꼼꼼하게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번이죠. 위험예지 훈련입니다. 일명 뭐 위험예지 훈련에서 4라운드 진행 방법 중 이것이 위험의 포인트다에 해당하는 라운드는 자, 이 위험예지 훈련은 1라운드부터 4라운드가 있는데 1라운드가 현상 파악이에요. 자, 지금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상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 거다입니다. 다음 2라운드죠. 자, 2라운드는 자, 본질 추구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본질이 뭐냐? 즉 뿌리를 한번 찾아보겠다라는 개념이 되고, 자, 이것까지 다 봤습니다. 그럼 3라운드는 대책입니다. 대책. 대책을 수립해야 되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위험 예지를 할 것인지 대책 수립. 자, 그리고 4라운드가 나옵니다. 자, 4라운드는 목표를 이걸로 해서 어떻게 잘 벗어나고 앞으로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에 대해서 목표를 설정했다요. 목표를 설정. 그랬을 때, 자, 1라운드에서 일단 현상 파악. 그럼 어떤 위험이 존재하고 있는가에 대해요. 자, 위험이란 무엇인가요? 위험이란 뭔가에 대해서 어떤 위험이 존재하고 있느냐. 어떤 위험을 존재하고 있느냐를 보는 거고, 그 다음 2라운드에서 본질 추구는, 자, 위험 포인트입니다. 위험의 포인트. 자, 이건 어떤 위험이라는 말보다는 좀 정확하게 써준 게 좋겠죠. 현재 어떤 위험인가요? 어떤 위험. 그리고 자, 위험이 포인트가 뭔지가 본질 추구입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물어보는 건 이것이 위험의 포인트다. 본질을 찾는 거죠. 그럼 일단 이게 2라운드 안에 들어가요. 2라운드. 3라운드는 대책 수립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나라면 혹은 당신이라면 자, 어떻게 할 건가요?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다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목표를 설정하면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요. 이렇게 할 것이다입니다. 이거는 물음표가 되는 거고요. 이건 느낌표예요.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요. 그럼 여기서 위험의 포인트라는 개념이 들어갔으면 2라운드고 2라운드는 자, 얘에 대해서 본질을 추구하는 거예요. 본질을. 자, 얘가 1라운드고요. 얘가 2라운드. 그 다음에 3라운드. 아니죠. 대책 수립이 3라운드죠. 3라운드, 4라운드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때 이 4라운드 진행 방법 중 위험의 이것이 포인트다라는 거는 2라운드에 속해 있는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다 입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돼야 됩니다. 3번이.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으로 넘어가시면 자, 화학물질 관리법입니다. 화학물질 관리법상 용어의 정의 중에서 유해성 있는 화학물질이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라고 했습니다. 암이라는 거는 암을 유발시키죠. 틀렸죠. 자, 위해를 준다. 해가 위해를 준다. 그래서 위해성이라는 게 나오고 급성 독성은 자, 순간적으로 독성을 미치는 것 물질들을 따로 정해 놓은 거고 흡인 유해성은 흡입 공기를 들어 마셨을 때 얼마나 유해한지를 따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서 노출되는 경우입니다. 단순히 노출됐을 때는 위해성을 따진다요. 위해성.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시행규칙상 상시근로자가 10명입니다. 상시근로자가 100명이죠.
100명의 식료품 제조업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가 작업 내용 변경입니다. 작업 내용이 변경됐습니다. 받아야 되는 안전보건교육으로 가나에 들어갈 숫자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이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8조와 관련해서 이거하고 제28조 제1항 관련해서 별표 4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죠. 일단 교육 대상이 일용 근로자 및 근로계약 기간이 일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10시간 이상 교육입니다. 10시간 이상. 그 다음에 그 밖의 근로자입니다. 그럼 일용 근로자나 아니면 근로계약의 일주일 이하가 아닌 근로자죠. 그럼 이분들은 뭐가 됐든 최소 일주일 이상, 8일 이상 일을 하시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한테는 30시간의 교육을 이수시켜야 된다. 자, 작업 내용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안전교육은 당연히 바뀌어야 되죠. 그랬을 때 이거는 법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입니다. 다음은 이제 18번이에요. 자, 이게 법령이 좀 많은 과목 중에 하나죠. 그리고 여러 개의 법령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법령을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약으로 해서 시험에 나오는 중요 포인트들만 잡아주는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다음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상 중대시민재해입니다. 시민재해의 정의와 관련해서 가나에 들어갈 숫자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된다. 자, 동일 사고로 몇 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이 발생하면 중대 시민재해로 보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적어도 2개월 이상이에요. 2개월 이상. 다음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이죠. 10명. 10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 시민재해로 잡겠다입니다. 중대 시민재해라는 건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이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해서 발생한 재해를 중대시민재해입니다. 그런데 그 요건 안에 들어가려면 요 요건이 들어가면 된다. 그리고 여기서 또 마찬가지지만 중대시민재해는 요 사고로 인해서 사망자가 한 명만 발생해도 중대시민재해로 잡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여기서는 이제 사망자와 관련된 건 없고 부상자와 관련된 것만 지금 두 가지를 따로 뽑아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9번 보시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제1종 시설물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종류에 대한 내용으로 가나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자, 이거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법률 관한 특별법 제7조 1호에 의해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일종 시설물이라는 것은요, 공중의 이용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특별히 관리가 필요하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입니다. 자, 정에서도 나오지만 대규모 시설이에요. 사람이 유동 인구가 많고요. 사람이 많이 다니는 대규모 시설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입니다. 보통 고속철도 교량이나 연장 500m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이에요, 주로. 그 다음에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 및 철도의 터널, 그리고 연장이 1000m죠. 1000m 이상의 도로 및 철도 터널은 교량은 500m였습니다. 근데 터널은 1000m예요. 자, 그 다음에 방파제가 나왔습니다. 방파제도 1000m입니다. 관문시설 및 연장시설의 방파제도 1000m죠. 그 다음에 1000만 톤 이상의 댐을 얘기하죠. 그리고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그리고 하구 뚝이나 포용 저수량이 8만 톤 이상의 방조제, 그리고 광역상수도 공업용 수도가 1일 공급 능력이 3만 톤 이상인 경우는 제1종 시설물로 지정을 해서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특히 1종 시설물하고요. 2종 시설물은 시험에 워낙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암기가 좀 되계셔야 됩니다. 다만
암기할 때도 교량은 500m, 터널은 1000m. 뭐 요 기준 정도는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알고 가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죠. 20번. 안전교육 중 먼저 사례를 제시하고 문제적 사실들과 제시하고 문제적 사실들과 그 상호 관계에 대해서 검토하고 대책을 토의했다. 자, 먼저 이 사례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토론하는 거. 토론을 하고 사례를 적용시키는 거하고 반대 방향이죠. 자, 이게 일단은 그 안전교육은 문제법, 사례연구법, 포럼, 심포지엄, 패널 디스커션, 그리고 버즈 세션 이렇게 크게 나눠줍니다. 자, 여기 1번 지문처럼 사례연구법이라는 것 자체는 사례를 먼저 제시하고 토론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일단 바로 답은 1번이 나오죠. 1번이 나오죠. 자, 그럼 버즈 세션이라는 건 뭐냐면 6대 6K나 6대 6K 혹은 6명씩의 소집단으로 6분씩 자유 토의를 하는 걸 얘기합니다. 즉 사람이 한 30명쯤 있다. 그러면 6명씩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6대 6으로 토론을 하는 겁니다. 6대 6K. 그래서 6명이 소집단이 6분씩 또 자유 토론하는 거. 이게 버즈 세션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고, 심포지엄이라는 건 몇 사람의 전문가에서 과제에 관한 견해를 발표한 뒤 참가자로 하여금 의견이나 질문을 받는 거예요. 그게 심포지엄입니다. 그럼 포럼이라는 건 뭐냐면 새로운 자료나 교재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문제점을 피교육자, 즉 그런 교육자가 따로 있겠죠. 교육자가 뭔가를 제시를 해요. 그래서 피교육자로 하여금 제기하게 하거나 어떤 의견을 여러 가지 방법을 발표하고 다시 깊게 파고드는 게 그게 포럼이에요. 포럼과 심포지엄은 뭐가 됐든 간에 포럼이라는 거 개념은 강사가 있다라는 개념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시자. 그럼 심포지엄은 몇 명의 전문가들이 뭔가를 제시해 준다. 자, 그다음에 문제법이라는 건 여기 지금 지문에는 없죠. 근데 문제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문제의식이나 해결 방법의 연구계획, 자료의 수집, 해결 방법의 실시, 정리와 결과를 검토하는 게 문제법입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문제가 제시하고 있는 건 사례를 먼저 제시하고 토론을 했다. 그럼 사례 연구법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돼야 된다입니다. 뭐 결과가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올해는 뭐 비교적 그 조문 문제도 많이 나온 편이고 문제가 그렇게 막 아주 우리가 모르는 이론들에서 막 따오거나 이런 게 별로 없어요. 끌어오거나. 그렇기 때문에 다들 고득점 하셨을 거라고 믿고 시험 보느라고 고생들 하셨고요. 다음에 또 그 수업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들 하셨습니다.